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자 일본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직후 조속한 한미 군사훈련의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기가 뭔데 남의 나라 군사훈련을 언제 하라 말아 하는 겁니까?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한 일본에게 우리가 대중국 군사훈련을 언제 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프릴 열도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홋카이도에서 군사훈련 하라 마라 언급 우리는 한 적 없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핵의 몇천 배 핵이 이미 있어요. 군사훈련 시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결정할 문제죠. 올림픽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면 바로 군사훈련을 하라니요. 이런 아베의 주장은 특히 보수라면 열받아 마땅한 겁니다. 우리 보수가 아베한테 뭐라고 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장하는 거 말고요.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네, 월요일날 힘차게 시작해야죠. 힘차야 하는데 말이죠. 네, 힘내십시오. 아베가 이 학원 문제로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북핵으로 탈출했죠. 예, 네, 그때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지지율 폭락했을 때 이미 미사일 다 지나갔는데 대피경 보내고 아주 장사를 잘했어요. 북핵 장사를. 그래서 이제 북한과 긴장 관계가 자기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는 방정식은 여러 차례 입증이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뭐라고 우리나라한테 군사훈련을 빨리 하라 마라 합니까? 관방지게. 예. 자기 나라에서 팔 광을 남의 나라 잔치 와서 파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홍군형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은 그럴 수가 없고. 예, 이거 야당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야당은 또 올림픽 관련해서는 일본과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한. 참,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였었는데요. 당시 춘천지검에서 이를 수사했던 안미영 검사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외압을 증언한 겁니다.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검사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쨌든 매우 검사 세계에서는 매우 당황할 일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려니 했던 의심이었는데요. 당사자가 이를 폭로한 거거든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체계 하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네, 사건을 인계받은 지 2달 만에 당시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종결하라고. 네, 그리고 구속 불구속 여부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폭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 당시도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이게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이미 진행되던 사건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김수남 당시 총장을 윗선이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채용 비리 있었다라는 것들을 수사 의뢰했는데요. 그 비리 규모만 봐도 깜짝 놀랍니다.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500명 넘게 입사자가 있는데 여기서 490명 넘는 사람이 부정청탁 입사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의 절반 이상 관여한 사람이
권선동 당시 법사위원장의 보좌관이 다 했다고 하고 뒤집어 썼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염동열 의원의 지금 보좌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턴과 관련된 인턴을 부정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까지는 아니고요. 절반 가까이 아니었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 국회의원 두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채용 비리에 관여했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밝혀지기로는 그 전화 통화를 당시 고검장 그리고 최흥집 사장과 엄청나게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시 법사위원장은 빠졌죠. 기소 내용에서. 그죠? 네, 이번에 기소되지 않았었고요. 관련해서도 이번에 안미영 검사가 증언을 한 겁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빼달라라고 증거 목록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편하겠죠. 예, 당사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윗선에서 그러한 압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불편해한다. 불편하겠죠. 모든 범인들이 불편합니다. 자기들이 거론되는 걸. 불편해하니까 빼줘라. 수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아무래도. 네, 관련해서는 당사자들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요. 부인하겠죠. 이거 현재 검사가,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이런 외압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직접 나왔을까요? 예. 이 사안도 다시 들여다볼 사건이 되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어제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태근 전 검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설명도 했는데요. 자신과 관련된 온갖 음해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 서지영 검사 사건은 중간에 약간 국면 전환이 되면서 프레임이 좀 바뀐 면이 있었어요. 김재현 변호사의 과거 전력 때문에도 그렇게 됐고, 예,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화해치유재단인가요? 예. 이 성폭행, 성추행 이런 사건들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 입장은 배제되고, 이제 국가와 일본 정부 사이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재단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재단 전력 혹은 발언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 또, 서검사와 가해자의 대결 국면이 아니라 서검사와 법무부가 중간에 조치를 잘했나 하면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얘기가 많았죠. 근데 다행히 지금 김재현 변호사는 사퇴한 거죠. 예. 예, 사퇴했고요. 또 서지영 검사가 이에 대한 프레임을 명확하게 잡아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예. 그렇죠. 예. 가해자의 지금 현재 사과도 없고, 인정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전부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안면 검사도 서지영 검사 다 여성 검사네요. 원래 여성 검사들이 덜 비겁해요. 여성 검사뿐만 아니라, 예,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 조직의 잘못을 덮는데 남자들이 더 적중입니다, 원래. 네, 또 다른 여자 검사가 또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인데요. 이번에는 조희진 검사장이 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조사단장에서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과거에 후배 검사가 당한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막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 여성 검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주요한 폭로들은. 자, 여검사님들은 화이팅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장성명 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위기를 피한 건데요.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해서 재청구를 한 건데요.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영장 기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 돈 원래 장인이었습니까? 장모였습니까? 예, 장인이었습니다. 관봉의 띠지에 묶여있는 돈이었는데요. 그걸 장인이 줬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총재라고 합니까? 하는은? 예. 하는 총재가 장인이었는지. 여하간,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했는데, 이제 이 뉴스는 좀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냥 기각됐다. 이렇게만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의미가 사실관계만 나열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속되고 기각되고 있는데, 이 기각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돈은 전달했는데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걸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돈 받았다는 것도 처음에 부인했었는데요. 그것도 유충렬 전 행정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실만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는데 요 고리가 어떤 고리냐면 여기서 이제 자기한테 지시한 사람이 누가 되냐면 민정수석이 되는 겁니다. 비서관이었으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은 그 권대진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에요. 예. 김관진, 민간빈 그 석방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길목이 차단되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는. 예.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질신문을 하고 나서 인정한 건데 이게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합니까? 말을 바꾸고 그리고 뭐 카톡에도 말을 맞추기 위한 정황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을 당시에 해외에 있는 사람과요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말을 맞춰달라는 부탁도 했다는 증거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목을 차단하는 MB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또 다른 영장 기각인 거죠. 그렇게 해설을 해줘야 되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김백준 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 돈을 청와대 금고에 보관하다가 쓰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구속된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안 됐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구속이 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지금 길목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앞에. 하도 많은 사람 이름이 등장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기각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기각입니다. 장성명 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시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는 두 가지로 지금 수사가 나뉘어 있는데요. 한 가지가 김백준 쪽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장성명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서관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현재. 비서관은 인정하면 민정수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수석은 전 법무부 장관인데 당시 수석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수석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로 가는 길목을 또 한 번 막은 부장판사가 영장소송 부장판사가 이번에 오민석 부장판사. 예. 아주 많이 막았었죠. 다음은요? 네, 또 검찰이 지난달 12일에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택에서 다스 관련된 문건을 무더기로 압수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USB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USB를 확보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문건 외에 USB의 파일 형태로 있던 거. 예. 이런 이제 보도할 때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이 민정과 LA 총영사가 그런 일에 나설 수 있습니까? 몰래? 당연히 그리고 민정과 LA 총영사가 사기업 돈을 왜 받아내려고 노력해요? 예. 1조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140억을 다 대통령 거니까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정황은 너무 명백한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지시 없이 왜 청와대 라인과 외교 라인이 사기업 돈을 그거 받아내라고 몇 년을 고생합니까? 네, 사실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은 모르죠. 예. 사기업의 140을 대통령 지시가 너무 명백한데 전직 대통령이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보도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면 뭡니까? 예. 당연한 건데.
자, 근데 이제 그게 문건으로 이제 확보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김백준 씨의 USB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대정 씨의 부인 권아무개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조사에서 권 씨가 한 진술이 좀 나왔습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다스 관련 재산 상속 문제를 남편 사망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했다라고 검찰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 근데 가족 일이라 그랬다고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가족끼리 상의도 못하냐면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정도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오래지 않아. 본인이 불이익이 눈앞에 확실히, 보일 때. 지금은 뭐, 가족과 이전 대통령과 상의했는데, 그건 가족이라서 그랬다. 이 정도 디펜스를 하겠죠. 네, 권 씨의 남편 김대정 씨가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남동생입니다. 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이양구 의원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히라고 지시했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비박계 공천학살의 몸통이었다라는 사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확인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하면은 프레임이 좀 뒤집어진 거죠. 비박계 공천 학살이 아니고 진박 공천이죠. 정확하게는. 진박을 공천하려다 보니 비박계를 떨궈낸 거지. 비박계가 미워서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비박계가 미워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친박도 아니고 진박도 아니고 뭐 종합적으로 공천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목적은 진박을 공천하려고. 진박을 공천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 퇴임 이후에 자기 안전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마지막 공천권을 예, 마지막 총선이니까 이때 이제 자신의 퇴임 이후에 자신을 보호해줄 국회의원들을 이제 집어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명단도 자기들이 정하고 공천 룰도 자기들이 정하고 공천관리위원장도 자기들이 정하고 여론조사도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직접 협박해요. 네, 그때 당시에 통화 녹음이 나와서요. 논란이 네.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통화 녹음 이 뉴스 있는데 우리 제작진 PD 준비했을까요? 표정을 보니 준비했네요. 예.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거기에 아니니까.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정재호 의원 막 완전 핵심들 아니야. 아니 형이 일단 전화를 해. 빨리. 형 아니면 형 차단된다니까 내가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 식사하면서 통화를 했나 봐요. 예, 네.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제 대통령 이게 전후 사정은 그런 거죠. 그 서청원 의원이었던가요? 예.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김성애 전 의원에게 그럼 안 된다. 교통 정리하는 거죠. 협박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뜻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사달이 난다. 왜냐하면 형 여기서 상대방이 김성애 의원이죠. 형에 대해서 별거 다 가지고 뒷조사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협박이지 협박. 너무나 명백하게 협박인데 검찰이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걱정해 주는 거지 협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리했어요. 이렇게 협박해서 주저앉히고 연설문도 자기들이 써줬어요. 진박 후보들이 연설문 못 쓰면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최경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연설문도 써주고 연설법도 지도해주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총선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네, 소위 진박 감별사라면서 최경환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진박 의원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혐의 처리해줬어요. 이렇게 협박하고 공천에 개입한 것을 저하고 주진는 말이죠. 6년 전에 각하를 투표로 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죄를 물을 수 있다. 이 말도 선거법 위반이 됐습니다. 제가
불패의 피해자였다가 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모든 고소고발을 무패로 해쳤는데 최초로 벌금 90만 원. 1패의 피의자가 됐어요. 뭐 1심이긴 하잖아요. 예. 어쨌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각하를 투표로 끌어내야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각하에 대한 협박으로 봤나 이거를 어쨌든 이게 죄라고 벌금을 맞는데 어떻게 대통령 뜻이다. 당신 파일 다 가지고 있다. 큰일 난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이렇게 구체적인 협박이 죄가 안 됩니까?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건. 무혐의로 떨궈준 당시 공원 라인도 수사 대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게 이제 구체적 정황이 다시 나온 거죠. 그때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네, 이번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가 또 추가가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를 기대한다. 이 말 한마디로 탄핵이 됐어요. 예. 그 기준이라고 치면 이거 하나로도 그냥 탄핵감인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출근 첫날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네. 그 대변인 관두시고 이게 첫 인터뷰 맞습니까? 예, 이제 제가 대변인 그만두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첫 줄 일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터뷰들이 오늘 또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첫 또 인터뷰를 우리 뉴스공장과 함께 하게 돼서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두면 직접 나오기로 하셨었어요. 직접 안 나오시고 전화만 하시네요. 오늘 첫날 저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전화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 한번 불러주시면 또 직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안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두시고 나서 첫 인터뷰 때 이제 나오시기로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건 그렇고. 본인이 바쁠 때는 안 되고 이제 안 바쁠 때 찾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얘기부터 약간 먼저 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의 그 수석급이죠. 예. 이 일을 하시다가 관두신 첫 번째 주요 인사신데 우선 해보니까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던가요? 너무 힘들다든가 근무 강도가 너무 세다 뭐 아니면 예, 당연히 그렇죠. 제가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에서 대변인만 3번을 했었습니다. 예. 원내대변인 2번에 당대변인 1번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됐을 때 그래 좀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가자마자 여지없이 그런 기대가 깨지더군요. 우선 첫째로 그 책임감이나 업무 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 한 회의 대변인의 실수가 그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떤 긴장의 연속이고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무 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통상 대변인 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무하는 시간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늘상 이제 모든 기자분들의 전화를 항상 대기해야 되고 또 저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출근 첫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해서 회의 분위기까지도 국민에게 다 전해서 대변인의 브리핑에 회의 분위기까지 녹아들게 해서 전달해야 진짜 이게 국민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원준님 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물집이 많이 잡힌 거 손에. 왜요? 이게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요. 그 모든 회의에 나오는 대통령의 말씀이나 그 발언자들의 참석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대변인 수첩에 수기로 전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요? 네? 아니 요즘 녹음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도 있는데, 예. 예, 국정 기록을 위해서 그런 녹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요. 대변인은 바로 회의가 끝나자마자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녹음을 풀고 정리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기들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하루 종일 수기로 적다 보니까 물집이 손에 생기셨어요? 처음에 한 1, 2주일 만에 물집이 생겼고요. 그래서 막 아파가지고 적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적지를 못하면 이 중요한 역사의 한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파도 막 적게 되고 물집이 좀 아무는 시기가 지났더니 이제 그 손가락 그 뼈가 이렇게 막 아픈 시기가 또 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긴장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퇴임할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대변인을 더 하라고 대통령께서 잡으면 하겠냐 그래서 아무리 누가 잡는다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후임이 김의겸 전 기자인데, 네. 네. 그런 내용 전달해 주셨어요? 예, 그런 거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춘추관 출입하는 기자들 되게 뭐 국민들을 대표해서 궁금한 걸 묻고 취재해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 때로는 막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질문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잘 국민의 목소리라 질문이다 여기고 그렇게 잘 어떤 대응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거 말고요. 물집이라든가 뼈 아픈 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 그런 게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예. 김의겸 대변인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게 필기에는 아마 익숙해 있을 겁니다. 예. 더 이상은 내 알바이라는, 예. 아우, 필기 그렇게 해석이 잘하겠지 뭐. 됩니까? 이 일화는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겨울 양복을 사라고 금일봉을 주어서 눈물을 흘렸다. 아유, 예. 이게 가정형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청와대 공직자 재산 공개 마이너스로 꼴찌한 거를 뭐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에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샀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변인 생활이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양복 한 벌 어디 가서 사서 계절 맞춰 입는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요? 추위가 왔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계속 여름 양복 입고 다니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래서 불러서 근데 민정수석이 불러서 가슴이 덜컥하는 거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부르시나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더니 예 저에게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그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상관이 예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받아라 하면서 양복을 사입을 하고 그 금일봉을 주셨는데 그때 아마 저도 워낙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났는데 조국 수석도 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더군요.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이 눈물을 흘린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조국 수석은 왜 운다니까? 글쎄 말입니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네. 그런가요? 아니면? 특이한 해석입니다. 결국 주긴 줬는데. 그건 조국 민정수석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이분은 또 인터뷰를 안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아실 텐데, 뭐 굳이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담을. 돈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가지고. 아까워서 그랬는지. 예. 자, 아직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으셨죠? 지금 제가 이 인터뷰를 도로 옆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가 오늘 충남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충남도청으로. 그렇군요. 거기 가서 네. 출마 선언을 하실 텐데, 출마 네. 선언을 하시고 나면 저희의 야박한 인터뷰를 이제 겪으실 텐데, 아직은 출마 선언 직전이라, 네. 전직 대변인으로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생활 정리하는 인터뷰니까 이렇게 그래도 살살 해주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직접 이렇게 수행하신 적은 없죠? 이 청와대 대변인 이전에는.
예. 저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요. 네. 대표하실 때 또 제가 뭐 전략홍보본부장이나 뭐 이런 당직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볼 기회는 있었지만 이 대변인처럼 하루 종일 거의 뭐 저 보좌관처럼 수행하는 대변인식으로 이렇게 모셔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직접 그 곁에서 일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 참모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던 그 문재인 예를 들어서 대표 맞아?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저희들끼리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은 실용적 지도자다 이런 결론에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선한 리더십을 가진 분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선한 리더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선한 리더십은 참모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해주는 그런 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은 뭐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정의 중요한 의제들을 빨리 결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하되 결단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 좀 설계활동 일관되게 지켜보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정 이런 것들은 주저없이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뭐 진보 개혁적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런 결단도 빠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곁에서 본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놀라운 점입니다. 결단이 빠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 결단이 빠르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예를 간단히 들어주세요. 들어보면요. 지난번에 뭐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깜짝들 놀라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잔여기 4기, 뭐 발사대 4기를 바로 배치를 하는 것을 그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밤중에 NSC가 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사드 잔여기 배치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외교안보 라인에서 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가 외교 문제가 더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제안을 하니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치를 이 회의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브리핑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선 그 배치하는 것 그 문제도 굉장히 그 전격적으로 본인 결단을 하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리핑 역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바꾸어서 브리핑을 하라라고 하실 만큼 아주 단호하고 그런 결단을 보여주신 사례가 여러 차례 있고요. 뭐 수능만 해도 연기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지에 급한 그 김부겸 장관의 현지 상황 파악 보고를 받고 그 엄청난 일을 바로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실용적 그리고 결단 뭐 이런 표현을 그런 지도자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기에 참모들이 전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는 그러라고 있는 자리니까요. 대통령이 사실은. 예, 때로는 그런 결단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대변인 관두는 걸 과감하게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충남도지사 출마는 워낙 생각하셨던 바입니까? 아니면은 대변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핑계로 나오신 거예요? 뒤쪽에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뭐 이런 도지사가 되겠다라고는 그런 정치 일정을 그려보거나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요. 정치가 뭐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 길을 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좀 도민께 드릴 계획이고요. 어쨌든 청와대를 그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것은 어떤 느낌이냐 시원섭섭하다가 보통 이야기겠지만 정말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합니다. 그만큼 경무였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여기까지만 네. 하고요. 네.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는 이제 경쟁자 지원자의 한 사람으로 저희가 모셔서 또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검증 인터뷰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YTN, 노조가 파업 중이죠. 예, 이 뉴스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은데. YTN 사장과 관련한 보도도 여러 차례 저희가 했고, 그리고 뭐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논란이 있어서 관련 취재를 한 미디어오늘 김노현 기자를 스튜디오에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최남수 사장님의 사장의 반론 인터뷰도, 예, 곧, 아직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할 텐데, 근데 그 전에 새로운 또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이제 과거의 부적절한 발언들, 예. MB와 관련된 발언이라든가, 그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 이런 발언들이 이제 뭐, 컬럼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혀 다른 종류의 논란을 일으킬 제보를 받으셨다고요? 이게 예, 내용이 뭐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건데요. 예. 최남수 YTN 사장이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이던 시절인 2015년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 한 기업체 관계자들과 최 사장을 포함한 MTN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였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한일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 사장이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가지고요. 배석한 인사가 화들짝 놀래서 최 사장에게 도리어 조심을 당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언제나 이제 대사는, 말은 이제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뭐, 왜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앞뒤의 말을 분명히 들어봐야 하는데, 예, 그때 배석했던 분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한테 사과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정도의 맥락인 겁니까? 일단은 제보자가 굉장히 역사관이 투철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예, 예. 그러니까 뉴라이트나 극우 진영의 논리에 굉장히 극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셨고요. 어허. 이분이 예, 이분이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직접 대면에서 들었으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이 놀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는 가볍게 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데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 관련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기업체 관계자들과 예. 당시 머니투데이 사장으로서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예. 마침 동석했던 어떤 분이 예. 그 소위 뉴라이트가 이제 뭐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라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됐다. 예. 그렇죠. 라든가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분명히. 예, 보도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예.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랬던 것이 이제 조금 더 고마워해야 된다는 취지로 예, 일본에 조금 예, 그런 네. 취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굉장히 깜짝 놀랬고 YTN 사장이 이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내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일제에 의한 근대화론. 예. 예, 그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셨고 아하. 근데 이분이 느꼈던 것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명백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군요. 예, 이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분께서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인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 당시 시점이 2015년이었고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으니까 이게 대기업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아, 본인의 정체성을. 예, 뉴라이트 그렇게 정체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추정인 거죠. 예, 요 그렇죠. 부분은 추정인. 왜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예, 발언을 왜 그렇죠. 굳이 사장으로서 이런 기업체 관계자들 만나서 하느냐. 예, 뭐 그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뭐 그래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예,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제보를 했다. 예. 그리고 제보자가 이후에도 다시 한번 통화했을 때는 자기가 다시 이제 좀 아무래도 보도가 나가고 나서 파장이 커지니까 좀 두려웠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더 물어보니까 복수의 증언이 있다. 복수의 증언이 예, 있다. 좀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근데 얘기를 하고 거꾸로 있습니다.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남수 사장은 사실 무근이고 예. 다른 배석자들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대치된 상황이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최남 사장이 사내 게시판에 보도 이후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 쪽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그 방송 쪽, 자기 쪽에 있는. 자기가 근데 사장이었던 시절에. 예, 자기 지인들인 건데, 그분들의 말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얘기를 듣고, 직접 자기가 만류했던 사람의 증언이,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면할 용의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약간 좀 두려워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만약에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는 책임질 각오도 하고 있다. 직접 법정에 나와서 얘기할 생각도 있다. 강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예. 이 보도가 난 다음에 연락 와서 혹시 최 사장이 이제 항의하고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저한테 문자를 좀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어느 업체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 제가 기사에는 특정 업체를, 그러니까 업체를 특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업체 관계자들과 만났으니까. 예. 예. 근데 본인이 이제 한 기업으로 좁혀진다. 어차피 소송할 거여서 알려달라. 기업은 알려줘야 내가 법률적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주신 정보만으로도 이제 추론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는 좀 여러 군데 전화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렇겠죠. 지금은 사실은 YTN 노조와 대결 국면인데, 대치 그쵸. 국면인데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또 다른 보도가 나오니까 그렇죠. 당황을 했을 테고, 최 사장의 반론은 저희가 그 인터뷰가 잡히는 대로 일정이 다시 최 사장의 반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만, 사실이어도 당황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더 크게 당황했겠죠. 예. 네. 어쨌든 그런 문자가 오고 갔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최남수 사장 관련한 그 YTN 구성원들의 아주 높은 비율의 파업 찬성률은 예. 최남수 사장이 과거에 YTN 기자 출신으로서 YTN에 남긴 어떤 인상? 예. 그런 걸 이해해야 예.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일단은 이분은 YTN 출신이고요. YTN 기자 출신이고 YTN을 2차례 떠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떠난 게 2008년이었고요. 아시겠지만 2008년에는 MB 정부의 방송 장악이 이제 본격화되던 예. 그런 시기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잘렸죠, YTN에서. 예. 그해 10월에 6명이 잘렸는데요. 그때 이제 현덕수 노조위원장이 나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 결국엔 퇴사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 시기에 그리고 2009년이나 이런 때 썼던 뉴스공장에서 말씀하셨지만 MB 관련한 칼럼들이 네. 그 YTN 노조 조합원들의 MB 칭송 칼럼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칼럼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뭐였더라 청계재단에 대해서 재산언납. 따뜻한 자본들이라고 했던 따뜻한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부자의 아름다운 손에 좀 민망한데요. 예. 이분이 칼럼 모르겠죠 모르고 예. 재산 승계 과정에 대한 근데 그때 동아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실 청계재단을 누가 그게 자연스러운 진짜 기부라고 그때도 생각했습니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 계속 MB 칭송 논란을 부르는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한 달 이후에 썼던 칼럼에서도 그러니까 서거 국면이 계속 지속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용의 정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4대강 얘기도 한 적이 있죠. 4대강. 예. 4대강 얘기도 했었죠. 근데 본인은 4대강끼리 좋아서 그러니까 4대강 자전거끼리 좋아서 쓴 글이지 4대강을 칭송한 칼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끼리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그 길을 정말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가 자주 다닌다든가 모르겠는데 그건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거기 자전거 타고 가기 안 간다고. 자전거 도로 연결 계획을 이제 말만 들어도 설레는 미래다 이렇게 했고요. 참 말만 들어도 설레는.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이제 성희롱 트위터도 논란이 됐는데. 잠깐만요. 3부에서 잠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미디어 오늘 김도영 기자와 YTN 사태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남수 사장과 YTN 노조가 격렬한 대치 국면이죠. 네. 그래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죠 지금. 예, 맞습니다.
이건 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YTN에 경찰도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연입니까? 파업 2일차였던 2일 상황인데요. 조합원들이 사장실에 출근한 최남수 사장을 무려 5시간 동안 막은 것이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는 최남수 사장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노조가. 그렇죠. 예. 조합원들이 예, 사장실 출입을 막고 있는데 예, 사장실에 들어갔다가 5시간 동안 못 나왔다. 예. 못 나왔고 노조는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이제 받으려고 예.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었고요. 최 사장도 끝끝내 이제 사퇴 요구는 현장에서 거부했고 예. 그 7일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입을 모으고 5시간 만에 풀려난 상황이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사측에서는 집단 린치다라고 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조는 이제 사측의 일방적인 규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경찰도 출동했었고요. 예. 노조에서는 이제 사장이 합의를 했다가 나중에 파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얘기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국면이 해결되려면은 한 사람이 사퇴하거나 그러니까 사장이 사퇴하거나 노조가 그렇죠. 물러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대충 예. 봐서는. 그러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주총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사회가 최남수 사장과 노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사회적인 여론과 그리고 노조의 그 반발 그리고 최남수 사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남수 사장님과 저희가 인터뷰 시도 중이고 곧 성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양쪽을 취재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이 3월 주총 이전에 뭔가 화해하거나 타협하거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무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 김도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도 많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죠. 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 사안은 제가 무척 관심이 많은 오래전부터 네. 예, 이 소위 시발단을 적발한 사람으로서 네. 블랙하우스 봤습니다. 블랙하우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얘기를. 아하, 네. 블랙하우스 목부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크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블랙하우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능은 하다. 예, 그 프로그램이 정말 쓰였냐 아니냐는 사실 경찰이 수사할 내용인 것 같고 네. 프로그램이 가능하긴 하다는 걸 시연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스토리가 됐군요. 이건. 네. 예. 네. 그러면 의원님도 이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의심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심 정황 정도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의심합니다. 왜냐 의심을 정황 하신다. 증거가 있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그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 포털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예. 이제 포털에 우리 기사가 올라갔다고 쳐요. 예. 그러면 우선 일면에 뜨길 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출률이 내가 잘 되니까. 올린 댓글이 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을 내가 올렸을 때 누군가 추천을 많이 해주길 바라잖아요. 네네. 거꾸로 이걸 활용해서 뭔가 여론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신이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원하는 기사여서 상당히 노출되고 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되게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일면에 떴을 때 댓글이 하나 올라가고 그게 추천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통상적인 속도 같은 게 예, 있죠. 예,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 민감한 기사에 아주 자극적인 댓글이 달리고 예. 그 자극적인 댓글의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막
그 보통 예를 들어서 1분의 정상적인 속도로 10개 내지 20개 추천이 된다면 네. 막 비이상적으로 새벽에는 뭐 몇백 개씩 몇백 개씩. 예, 1분에 몇백 개가 막 추천이 달리고 그런 동영상을 네티즌이 찍어서 하도 이상하니까 네.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리고 네. 저희한테 고발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달리는 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법인데 좌표 찍기라 그래서 네. 폐쇄망에서 어떤 기사에 댓글을 올렸으니 가서 찍어라. 추천해라. 이런 방식.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 사람이 하는 방식, 자발성에 기초한 거니까 이거는 애매한데요. 이게 사람이 찍을 수 없는 속도로 댓글에 추천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연예인의 팬클럽들이 네. 새로운 앨범 나왔으니까 자 저기 가서 추천하자 이런 경우는 과거부터 네. 있어 왔고요. 네.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팬심에 근거한 거니까 네. 이거를 범죄로 몰기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닌가? 예, 그거는 이제 블랙하우스에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블랙하우스에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댓글 다는 것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다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죠. 댓글은 그냥 텍스트로 달기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아요에 해당되는 그렇죠. 공감의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댓글은 제 아이디로 예. 얼마든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추천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렇죠. 1아이디당 한 번. 예.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번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블랙하우스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를 얘기해 보면 예. 그 프로그램은 아마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십 개 수준으로 돌린 것 같더라고요. 예.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디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매크로를 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3개밖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네. 만약에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매크로를 사용하면 겨우 3개 찍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의미가 없죠. 몇십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이디 확보를 위한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4가지요? 예. 예. 우선 첫째는 아이디를 구매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산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럴 수도 1,000원 있어요? 내지 3,000원 정도의 아이디가 이게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본인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불법적으로 해킹해가지고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킹은 나오는 거예요. 우선 네. 구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구매 사이트가 네, 있다. 네. 그래서 그 구매 사이트는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1월 31일 날 고발했습니다. 그거 완전히 불법이죠, 그냥. 네, 그것도 불법이고 두 번째 양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제가 공장장에게 내 아이디 써도 좋아 3개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하, 네,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번을 도용한 해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나머지도 네. 문제지만 네. 비번 아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비번을 해킹당해가지고 아이폰 쓸 때 뭐 여러 번 막 비번이 막 안 돼갖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해킹이 의심되는데 요 해킹의 경우도 불법입니다. 비번 도용도. 그건 너무 당연히 불법.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공으로 만들어요. 신상 정보를.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이버에 가입을 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가공의 신상 정보. 지금까지는 정말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빌리거나 뭐 해킹해서 따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래요. 이거는 정말 고도의 범죄죠. 요거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짜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번호라고 하면 가짜 전화번호요? 네, 가짜. 그럼 주민등록 DB하고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나요, 원래?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짜 처음 번호를 듣는 거네요. 예를 들면 010 따따따따따따따 요 수식만 갖추어지면 네. 그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근데 그런 보통- 프로그램이죠. 가짜 프로그램. 그러면 인증번호가 날라와서 그걸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가짜 번호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 우리는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대개 요
구매, 양도, 해킹으로 인한 비번 도용, 그 다음에 가짜 번호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신상 정보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허점이나 혹은 전화번호 체계의 허점을 잘 아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짜서 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 신상 정보로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그 허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입니다. 저희의 의심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프로그래머. 근데 그러려면 네이버가 이런 소위 이제 신상 정보를 체크하거나 하는 시스템도 알아야 되죠. 네이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댓글 다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하게 실행이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댓글에 추천을 다는 건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겠죠. 예. 추천은. 예. 왜냐하면 댓글은 그냥 1아이디로 무수히 달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디가 예. 노출되는 게 문제지. 예.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의심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수많은 고소 고발을 우리가 신고센터로 받고 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욕을 엄청 먹으면서 고발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받고 나서 또 하나 욕을 더 먹은 이유는 뭐 하고 있냐? 네, 저는 열일하는데 이거 굉장히,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을 매일 하고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직접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국가 정책을 떠나서 매일매일 이런 그 댓글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인들이 이제 도대체 손 놓고 뭐 하고 있냐고 확인하는 거죠. 예. 네, 손을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의심은 뭐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올라가고 문제되는 댓글이 올라가는 걸 보면 네. 우선 이상한 댓글이 하나 올라와요. 저희로서는 이상한. 네. 그럼 거기에 초기에 막 추천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상위에 올라가요. 첫 번째 상위에 올리고 나면 두 번째 상위에 노출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심은 이거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고 막 찍는 건 좌표 찍기 같아요. 좋아요를 찍는 건. 그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는 건 기계적 조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보다 보니 그런.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상한 댓글을 하나 올리고 나서 사람이 막 추천하는 느낌이 드는 그 과정이 네.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그 방식이 저희들로서는 이건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새벽 시간에 뭐 학생들이 학교 가거나 혹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직전 시간대죠, 보통. 네. 그런 시간대에 갑자기 특정 기사에 이 말씀하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나빠요가 급증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네. 그 시간대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노출이 되면 아 여론이 이렇구나. 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근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론이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심지어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새벽.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1시까지 하다가 이 눈알이 눈동자가 아파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한 6시에 다시 보면 네. 때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사람인지 세력인지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게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24시간 이걸 쳐다보고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혹은 거고요. 사람도 그 시간대만 깨어서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아까 혹시 조직적으로 기계적 조작을 하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10시에
그 댓글 문제되는 댓글 뭐 조작 관련하여 뭐 댓글은 100여 건 또 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고발한 식으로 만들어진 댓글 중에 정말 이건 문제다.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해요. 하나만 더요? 예. 예.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 보수 정치인 지지 사이트를 저희가 쭉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매크로 활용법을 거기서 나누고 예.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매크로 활용하는 법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의논을 소수가 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것까지 모여서 네 그것까지 저희가 오늘은 경찰에 고발합니다. 모의니까요, 모의. 네. 특정 정치인이 만들리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특정 정치인 지지 집단들이 이 매크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정황을 봤다. 네, 확인했다. 그거는 매크로는 사실 범죄거든요. 이게 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예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하여 이게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천된 댓글이 위로 올라가고 예. 댓글 많은 뉴스가 또 상위에 노출되는 요것이 네이버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예.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 근데 그 여론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범죄인데 그런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 거죠. 업무방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아주 섭섭한 의심이 있습니다. 예. 의심. 왜냐면요. 수많은 깨시민들이 예. 이 댓글 조작 정황을 발견하기 전에 예. 제일 먼저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곳이 네이버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오히려 네이버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는 피해자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이제 방치한 거 아니냐. 이제 네. 네이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이건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고 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치했다면 왜 방치했냐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게 방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특정 기사가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는 오로지 네이버의 편집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매크로나 혹은 뭐 누군가 집단이 작업을 하는 걸로 의심되는 글들은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재빨리도 달려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이버가요.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요 관련된 의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근데 어느 경찰서에 고발했냐? 분당 경찰서에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 있는 곳에. 네, 소재지에 했는데 근데 이거는 분당 경찰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에 특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이버도 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예,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분당경찰서에. 본인도 억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뢰를 했지만, 분당경찰서가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수사대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예, 서울이니까 이쪽에. 네, 서울이고 최소한 경기도 경찰서에 하는 게 맞죠. 예. 네, 도경 차원에. 예. 자, 아이디 사고 판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네 가지. 아예 가짜 주민번호와 가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아예 가상의 인물로 아이디를 만드는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 패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국정원이 2012년에 했을 때 그때 검찰 수사를 보면 그때 이미 매크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때도 사람만 한 걸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때도. 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그 알고리즘 변경 건도 네. 지금의 1대1 공감, 비공감 1대1인 건 요게 국정원 댓글이 횡행하던 그때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간에 한번 바꿨다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예, 그 후에 1대3으로 바뀌었는데 1대3이
그게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근데 다시 1대1로 바뀌면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다 보니 저희로서는 맞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뭐, 어쨌든, 네이버가 오라는 점도 있고, 네이버가 해명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만, 저희가 이제, 옵션 알기라고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제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여기에 뭔가 프로그램. 그렇죠. 그건 좀 조작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옵션 열기 붙은 거죠. 그렇죠. 옵션 열기가 이제, 아이디까지 쭉 복사하다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게 나와버린 거죠. 그 네이버의 버그 때문에 잡힌 네. 정황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실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달린 댓글 자체도 고발하게 됐다면서요? 무슨 문제가 있는 댓글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전히 정파적인 입장에서 뭐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공감, 뭐 하야는 비공감 이런 식의 댓글이 상위에 노출됩니다. 그건 뭐 저는 장난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게 매크로 의심이 없으면 장난이지만 매크로 의심까지 있으면 장난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어려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소개하기가 힘든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지목된 이름을 빼고 얘기하자면 고정 간첩 치매 걸린 따따따 사살하자. 따따따 사살하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따따따 현 따따에게 뭐 이를테면 성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재 많이 났잖아요. 그 화재에 따따따 포착됐다. 방화범 의심. 여기가 다 동일 인물입니까? 네. 따따따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 따따따 정말 모욕적인 성적인 글이 들어가고 추따따 뭐 이런. 추미애 대표군요. 네. 그 다음에 양아치 따따따 이런 얘기하면 혹시 이거 심의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할까요? 어쨌든 이런 극악한 게 있다는 거. 이런 댓글들이 이제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칼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능지처참 뭐 이런 정말 저희가 의견 제시 댓글은 그걸 고발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게다가 네이버는 청소년들한테도 다 노출돼 있는데 이런 걸 왜 안 지우죠?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 따따따는 지우고 문재인 따따따는 안 지운 것도 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누구나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 따따따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염산 샤워, 뭐 껍질을 벗겨. 염산 사원은 가족이죠. 이게 대단하네요. 그게 이 정도라 이게 무슨 정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뻘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 고발에 대해서. 거꾸로 고발을 당하기를 원한 거 아닌가요? 고발을 당한 다음에 야 문재인 정부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이렇게 탄압한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한데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라 뭐. 그리고 식칼로 썰어서 이게 정말 그것도 뒤끝 읽을 수가 없네요. NECK를 썰자는 거잖아요. NECK.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댓글을 고발했을까? 이거하고 허위 사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렇군요. 이런 프로그램 의심 혹은 뭐 세력의 의심 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게 노출이 되고 네이버도 삭제하지 않고 이건 그냥 비판했다 욕을 했다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장장께 우리가 이제 자꾸 정파적으로 저희의 이제 가짜뉴스나 댓글 고발을 몰고 가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저는 표현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일찍이 하신 분이 계세요. 홍준표 대표님이요. MBN과 지금 최근 대치 국면이죠. 예. 정말 스트롱이신데요. 예.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좀 이게 피해의식도 있어서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했으면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을 난리 텐데 났겠죠. 왜 언론들은 홍스트롱 대표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질까? 이런 게 더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나의 뉴스거리긴 한데, 저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댓글 조작, 이게 사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여론을 가지고 가짜로 가공을 해낸 다음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걸 방치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 그렇죠.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선 방치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그 인터넷 여론 조작의 경우 각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면 제 머릿속을 기계가 헤집고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무슨 사람들이 믿겠냐 하는데, 이런 걸로 도배돼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여론이 나쁜가? 내가 잘 네. 모르는 건가?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게 실제 지지율도 연결이 돼요, 때로는. 그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뭐 욕하면, 그럼 나만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거를 개인들이 찍고, 막 손으로 적어서 기록하고, 답답하니까 막, 민주당에다가, 이거 뭐 하고 있냐고 화내고, 네. 그런 개인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뭐 일상 중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포탈에서 뉴스 읽다가 밑에 댓글 보고, 여론 동향이 이렇구나 파악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의 조직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건 범죄죠. 그렇다면.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이런 문자가 왔네요. 해외 거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문자 인증만 받으면 아이디를 만드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가짜 번호 예. 인증. 네. 이건 있습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가상 휴대폰 번호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섞어서 썼을 수도 있겠네요. 해외에 누군가라고 신청을 하면서 해외 가상 휴대번호를 만들어서 매크로 프로그램도 또 거래가 되는 사이트가 있다네요. 이거 아는 분들이 많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매크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아예 거래하는 매크로 자체도 거래 사이트가 있다. 요거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수면만 이렇게 훑고 있는데 점점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죠. 네. 예, 제보자도 나올 것이고요. 혹시 뉴스공장에 제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뉴스공장에 제보하셔야 되고, 최민희 전 의원이 지금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인터넷 쳐보면 나오겠죠? 네. 물론 네이버의 반론도 저희가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반론기에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근데 이거 더 깊이 파야 돼요. 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그때 네. 나오시는 걸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파고 계신 속도로 볼 때 뭐가 더 나올 것 같네요. 네. 조용조용히 내내 해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아파트 경비를 하는 60대 후반 아저씨입니다. 출근해서 라디오를 켜면 바로 듣는 애청자입니다.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라디오를 많이 들으실 것 같네요. 네. 주변에 안 들으시는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혼내주십시오. 이 뉴스, 이 방송 아침에 안 들으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인터뷰했더니 박수현 전 대변인의 미담인데 왜 자꾸 파괴하시나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미담을 파괴하시나요? 네.
저는 미담을 싫어합니다. 자, 댓글 부대, 매크로. 방금 방송한 내용 관련해서는 문자가 정말 많이 왔네요. 네이버의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 오늘 판결이 나오죠? 댓글 알바들 장난 아닙니다. 예. 뭐 삼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또 의심 가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인터넷 전화로 문자 확인 번호를 생성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해외에서 주민번호 없이 받는 방법이 있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셨네요. 예.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가상 전화번호를 생성해주는 해외 사이트도 있다. 예. 생성해주는 프로그램도 저도 압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해외의 교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서 밝혀보자고요. 그리고 공장장이 개콘에 떴어요. 봉숭아학당에. 할 말은 하고 사는 나는 꼼장어다. 나는 꼼장어다의 박어준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 못 봤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최근에 뉴스 하청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다 못다한 이야기를 따로 팟캐스트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뉴스 하청공장 좀 나옵니까? 조회수? 아, 그럼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확인했는데 제가 팟빵하고 파티 두 군데 올리는데 한 군데에서는 시사 8위. 무려 8위? 네. 예. 또 한 군데서는 하청도 32위. 8위라는군요. 예, 그리고요. 또 한 군데서는 30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예, 뉴스 공장의 힘인지 아니면 저의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하청도 잘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반응 남기신 분들 중에서 이거 너무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다른 코너도 하청 공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럼 하청 1공장 하십시오. 예. 하청 공장의 네임은 제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네임은? 아니, 그러니까 하청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분들은 뭐 하청 공장 2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청 공장 대시 국제 이렇게 해야죠. 아, 그렇게? 네. 아니면 1공장을 하든가. 네, 1공장. 이와간 뉴스 하청공장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도 특히 월요일 날 주말에 쌓인 뉴스들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짧아져요. 예. 게다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국제 이슈를 떠들기를 저도 좋아하다 보니 서너 개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하나도 다 소개 못하고 끝난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런 댓글도 있어요. 공장장 말 자르는 거 이해해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이해해라.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 이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공장장인데 할 수 없지. 자, 그 소식 전해드리고 더군다나 이제 혼자 뻘쭘하게 떠들다가 이제는 상대 같이 반응해주는 분도 등장했습니다. 네. 배우 김난희 씨인데, 예. 지난주에 한번 이제 같이 녹음을 했어요. 저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저도, 소장님 하는 것보다는 배우하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서로 우리 안 맞는 걸로. 네. 그럼, 김난희 씨를 저한테 보내시고.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자, 이번 주 이슈를 확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한 주간 이 지구촌 이슈, 중국의 왜 정상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한 지 40주년 되는 해였죠. 예. 그래서 이제 국교 정상화는 72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78년도에 양국이 이제 평화 우호 조약을 해서 올해가 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전에 그 정지 작업 차원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죠. 그러니까는 일본의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래서 중국 그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또 리커창 총리도 만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리커창 총리가 그랬죠. 그 양국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그러니까는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봄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현안이 남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그 한반도 관련 이야기도 했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일본 측은 북한에 대한 압박, 봉쇄를 중국이 좀 많이 더 나서달라. 이제 항상 하던 그런 이야기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역시 항상 하던 이야기죠. 그 양쪽이 동시에 중단하자.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당신들네들도 군사훈련을 멈춰라. 항상 하던 주장을 그렇게 했었고. 뭐 쌍중단이라고 요새 이제 하던데. 쌍중단이라고 하죠. 네,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물론 양국 간의 현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오이다오,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그런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동중국해의 가스 개발. 센카쿠를 중국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다오이다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총리가 또 중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서도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영국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임이었던 그 캐머런 총리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 외교 관계를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아시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내 인기도 별로 없고 요즘은 점점. 그렇습니다. 그 보수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반란 그런 움직임이 살짝 있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돈으로 14조 원 가량의 대박이라면 대박일 수 있는데, 그 경제 협력을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8일이었던가요?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잠깐 왔었거든요. 국빈 방문이었죠. 잠깐이 아니라. 이제 그때 정말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제 에어버스 팔고, 경수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합쳐서 뭐 30조 원 우리 돈으로 하자면 그 정도에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프랑스는 저렇게 했는데 왜 영국 이게 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캐머런 총리 때 그 중국하고의 관계를 크게 그 당시에는 황금 시대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저 캐머런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좀 소홀한 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 어쨌든 중국과 세계 정상들과의 만남이 빈번한 한 주였다.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하실에서 문서가 발견했다, 청와대 문서가 발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참 문서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 한 국가 기밀 문서가 이제 엄청난 양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은 어디 건물 지하도 아니고 중고 가구점에서 발견이 됐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영포 빌딩 지하에서 청와대 문서들이 나오니까 이삿짐 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럼 자기 집에서 발견돼야죠. 그렇죠. 그쪽으로 이삿짐 관련은 없는데. 그 지하에 살지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이게 호주에서 발견된 이 가구는 그리고 또 되게 싸게 팔렸대요. 왜 싸게 팔렸냐면은 묵직한데 뭔가가 열쇠로 잠겨 있었는데 그 열쇠가 분실됐대요. 그러니까 열쇠가 없는 가구니까 이제 싸게 팔린 건데,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제 싸게 사서 그거를 이제 안 열리니까 드릴로 뚫었다는 거죠. 써야 되니까. 열어봤더니 뭐 이상한 게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건 이상한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다 이걸 아마 제보를 한 모양이에요. ABC 방송에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국가 기밀 문서가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 아마 이제 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여기 넣어놨다가 잊어버렸군요 아마. 그렇죠. 잘못 팔았는지. 그리고 호주 정부가 이제 이 가구를 잘 바꾼다 그래요.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아예 정부에서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구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어떤 누군가가 실무자가 이제 그걸 파기를 하든지 빼지를 않고 그냥 팔았나 보죠. 잠겨 있으니까 뭐 별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군사 배치 이런 관련 문제라든가 심지어 암살 이야기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방송국에서도 이거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공개를 다 할 수는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있다. 다만 살짝 공개를 한 이유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정보기관에서 아마 알리는 것이다. 정보기관에서 쓴 가구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나간 가구인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중고 가구점에서 이런 거를 이런 거가 실수죠. 예. 이거는 이제 그렇죠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재밌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큰 뉴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뉴스, 가장 큰 뉴스가 나오는 걸 뒤에 배치해가지고 본인의 하청 공장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아니 이런 구성은 PD님이 그렇게 하자 그랬지. 저는 중요한 걸 앞에 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굉장히 짧게 보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분 남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 FBI 간의 외나무다리 승부. 이거 뭐 우리나라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은 예.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이 과거 닉슨 대통령 때의 저 상황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아무리 봐도 FBI가 유리한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는. 근데 한쪽은 대통령이니까요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엔 누네스 메모라고 해가지고 누네스라는 의원이 적은 메모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걸 또 이렇게 봐라 FBI가 나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내용인데 글쎄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FBI가 유리한 상황 왜냐하면은 그 FBI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트럼프 비서관이었던가요? 특보였던가 하여튼 트럼프 쪽에서 FBI를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또. 이렇게 급하게 다른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하간. 점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었다고 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다 뒤집어 쓰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측근들이 트럼프의 등을 돌리는 상황 앞으로 지금도 이제 좀 있지만 앞으로 크게 전개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보도됐던 것이 역시 빅터 차 교수의 그 주한 미국 대선 낙마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이 돼가지고 미국의 코피 전략 갑자기 코피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코피 전략이라는 자체가 뭔지 짧게. 코피라는 이런 전략이 원래 있지는 않았죠. 다만 과거에 이제 있었던 것은 예방 타격, 선제 타격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제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게 때린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언론에서 코피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면전은 아니고 코에서 피만 나올 정도로 때리는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우리 하는 말로 선빵을 날리는 건데 약하게. 근데 이제 코피 전략이라는 말로 우리가 진짜 조심할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끝나는 거예요.